양반의 씨를 말려라. 호남의 집강소 활동 소식은 즉각 다른 지역에 알려졌다. 요원의 불길은 4월 초순부터 먼저 호서 남쪽 지방으로 번졌다. 충청도 청주 보운을 비롯해 예산 부여 등지에서는 천민들이 떼를 지어 양반들을 욕보이거나 곳곳에서 민회 성격을 띤 지역 단위의 재회가 열렸다. 이때 일어난 노비들은 상전에게 항거하며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거나 먹고 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종들은 아들딸이 종이 된 뒤 헤어져 거처를 모르는 일이 많았는데 상전에게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려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상전들은 예전과는 달리 아무 대가도 없이 종들을 속량할 수밖에 없었다. 속량을 거부하면 도소의 성찰에게 보고되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일반 천인과 백정들도 노비와 함께 민활하게 움직였다. 이곳에서도 흔히 성찰은 맑게나 하는 상놈으로 임명해 폐정을 개혁하는 일을 맡겼다. 성찰은 동몽을 중심으로 한 무장 호위대를 거느리고 다녔다. 이런 사정에 대해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호서지방은 본디 사대부가 모이고 훈척과 재상의 집들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서로 패거리를 짓고 무단으로 풍속을 이루어 억지를 써서 집들을 사들이고 강제로 묘지를 빼앗았다. 그래서 힘이 없는 백성들은 원한이 뼈에 사무쳤다. 동악이 일어날 때 분연이 한 번 부르짖자 호응하는 자가 100만이었다. 김씨, 송씨, 윤씨 같은 3대족과 그 밖에 재상, 명가, 토호, 졸부로 낭패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오하기문. 여기에서 말하는 김씨는 연산 일대에서 군림하는 김장생의 후손인 광산 김씨, 송씨는 희덕 일대에서 운거하는 송시열의 후손인 회덕 송씨, 윤씨는 노성 일대에서 호족이 된 소론의 거두 윤증의 후손을 말한다. 이들은 사족 또는 양반으로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황현은 계속해 이렇게 쓰고 있다. 재상을 지낸 신흥조는 진잠에 살았는데 그 손자인 일영이 불법한 짓을 많이 했다. 도둑들이 일영의 아들을 묻고 그의 불화를 까면서 이 도둑의 종자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암 권상하의 종손 호는 청풍에 살면서 탐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도둑들이 몰려오자 도망쳤다. 도둑들이 분연히 수암 서원을 가리키면서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하고 헐어버리려 했다. 어느 늙은 도둑이 서원의 음식을 제공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를 호는 죽여도 좋지만 권상하는 염려해보아야 하지 않겠소라고 해서 중지했다. 오하기문. 권상하는 살인 출신으로 노론의 거두로 군림했고 서원은 그 본디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민중을 수탈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는 평소 양반의 횡포와 유세 아래 짓눌려왔던 민중이 양반 개개인을 징벌하는 동시에 그 양반의 종자마저 없애려 한 일이었다. 양반에 대한 천민의 원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일은 군현 단위의 집강소가 있는 곳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충청도, 경상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관할을 접수하지 않고도 임의로 도소를 설치해 집강소와 같은 활동을 전개했다. 또 충청도 홍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홍주군 갈산리 안동김씨의 종으로 있던 문천검과 이승범은 상전을 발가벗겨 후원에 있는 대추나무에 매달고 양반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떠들면서 아랫도리를 벗겼다고 한다. 충청 가명이 있는 공주 일대의 농민군이 6월부터 활발히 움직였다. 이인은 공주 가명과 노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부여와 청양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이곳에 공주 출신의 유림으로 알려진 이유상이 7월 추순에 이인 도회소를 차렸다. 이인 도회소는 공주 언저리 고을의 총지휘부 역할을 했다.
그들은 2인 도회소를 중심으로 집강소 활동을 벌이면서 그 경비를 부호와 전관 출신들에게서 거두어들였다. 부여에 살며 참의를 지낸 민치준이란 자가 찾아와 소 한 마리와 돈 100금을 바친 일도 있었다. 2인 도회소에서도 노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양반 부호들은 이때의 사정을 두고 우리는 고립되어 이웃의 도움이 없으니 우리 돈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히 공주 달동의 첩주 장준환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장준환은 유명 괴수로 끝까지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들은 각 고을로 파견되어 활동했는데 8월 초에는 700여 명이 부여와 광천을 넘나들며 세력을 키웠다. 부여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곳 고을민들은 부여 관아와 가까운 대방면 중리에 도소를 차렸다. 이곳 농민군은 토호인 민씨와도 연계되어 활동했고 백마강을 건너 규암과 홍산, 청양 일대까지 확대해 집강소 활동을 벌였다. 부여 농민군 지도자인 이석보, 장봉한, 최천순 등은 곳곳을 누비면서 소작인과 지주, 노비와 상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들이 도소를 설치할 때는 부녀자들의 일손을 도왔다. 부여 읍내 왕진나루 원저리에 있는 조진사 집의 풍경을 살펴보자. 이보경은 아낙네들이 집안 뜰에 가득해 옷과 이불을 자르고 바느질했으며 청색과 붉은색이 뒤섞여 있었다. 오른쪽 행랑채 아래에 서너 명의 아낙네가 염색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고 있기에 어찌하여 바느질을 하는지 물었더니 이 마을 포에서 깃발을 만들어 궁원도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또 이때의 사정을 두고 이보경은 다음과 같이 썼다. 고을마다 무리가 있고 마을마다 도가 있었다. 하루에 서너 번 넘게 찾아왔다. 금구접, 김제접, 옥구접이라 하고 서로 접장이라 불렀다. 그 무리에 든 사람들을 도인이라 불렀고 그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속인이라 불렀다. 남유수록 공주뿐 아니라 부여까지 호남의 농민군이 몰려와 활동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호남 농민군이 거리낌 없이 현지 농민군과 어울렸던 모습이다. 현지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그들이 이바지하듯이 접대를 잘했다고 한다. 충청 가명이 있는 공주에서는 8월 말기에 더 큰 사달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쪽 서천에 있는 최덕기는 경상도 나들이를 나와서 공주 쪽으로 가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상주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와 나눈 말이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공주 가명으로 가오. 지금 공주에는 큰 난리가 나서 반송잡과 서로 버티고 있어. 만일 큰 싸움이 벌어진다면 오늘일 것이오. 곰티에는 공주접 사람들이 유진하고 있으면서 길을 막아 제대로 갈 수가 없소. 이와 같았다. 내가 공주에 가까이 가서 박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무방하다고 해서 함께 길을 걸었다. 곰티 아래에 이르러서 한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 공주 부중에는 4-4곳에 유진하고 있어서 만약 행인이 분해로 들어가면 잡아서 진중에 놓아두지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보기사 이로보와 공주에서는 충청 가명과 공주 목사역만 농민군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공주 분해는 거의 농민군이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뒷날 공주는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운 처절한 격전지가 된다. 또 충청도 예산에서는 박인호가 대도소를 차려 예포라 불렀고 덕산에서 박도일이 차린 대도소는 덕포라 불렀다. 예포와 덕포는 충청도 해안 지역의 농민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선비는 이곳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들은 스스로 외와 양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매일 무기를 지니고 동쪽 가옥에서 무리를 짓지 않으면 서쪽 동네에서 작당을 하여
국법과 임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들 중에 만약 산송이나 채무 또는 자질구레한 원한을 갚을 일이 있으면 제멋대로 판결했다. 심지어 사대부를 묶어놓고 형을 가하기도 하고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고 채무를 강제로 받아내고 근거 없이 강제로 돈을 징수하고 유부녀를 강제로 겁탈했다. 그들의 노비 문서를 탈취하고 상전을 욕보인 뒤에 떠나갔다. 부자들의 돈과 곡식을 빼앗고 남의 소와 말을 가져갔다. 그들이 갚아야 할 물건들을 모두 탕감해준다는 증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반상, 노소, 귀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 그 중에서 특히 피해를 입고 곤욕을 당한 자들은 유독 양반가였다. 피난노. 이처럼 충청도 해안 농민군은 1000여 명씩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호남 집강소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 지역 양반 사족들의 어민들에 대한 수탈 또한 극심했던 탓이다.